안녕하십니까. 5주차 발표를 하게 된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해당 논문에서 이제 처음 도입 부분에서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M&A를 그동안 많이 사용들 해왔으며 기업의 대규모 M&A 활동과 더불어 경쟁 우위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혁신의 중요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M&A의 영향에 대하여 주주가치 또는 단기 기업 성과에 국한되었다고 말했지만 또한 M&A와 R&D 사이의 연관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문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 결과 및 학자들의 M&A와 R&D의 연관성 의견은 상충하였습니다. 일부는 M&A를 실행하였을 때 중복된 R&D로 인해 규모가 감소할 수 있으나 규모, 범위의 경제 효과로 이전보다 더 큰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부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M&A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전 연구들에서의 결과는 M&A와 혁신 프로세스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가 약하고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존 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R&D 지출, 특허 수, 생산성과 같은 표준화된 대규모 샘플 데이터인데 이는 인수합병 혁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있으나 방법을 알려주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데이터는 기업 수준에서 집계되었으며 단일 M&A 거래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힘들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는 M&A가 R&D와 혁신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동시에 탐색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M&A가 R&D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6가지 잠재적 프로세스를 설정하였습니다. 6가지 이제 잠재적 프로세스를 여기서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중복 R&D 투자 제거, 시너지, 기술 시장 지배력 및 점유, 관료제 및 내부 R&D 조직, 특히 6번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를 띠고 있는 이러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이제 설명을 해당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해당 논문에서 연구가 쭉 되었으나 저 같은 경우는 결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논의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해당 논문의 결론은 첫 번째, 합병 기업이 기술적으로 보완적일 때 M&A 이후 보다 적극적인 R&D 수행자가 되지만 반대로 합병 기업이 기술적으로 대체적일 경우에는 M&A 이후 R&D 수준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R&D 효율성은 합병된 기업이 대체적일 때보다 보완적일 때 증가함을 보였고 셋째, 경쟁 기업이 M&A를 통해 기술 이익을 거의 얻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합병된 기업이 기술적으로 대체될 경우 핵심 직원이 더 자주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며 R&D 포트폴리오가 더 집중되며 R&D 기간이 짧아지고 R&D에 사용 가능한 내부 자금이 감소한다는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M&A 이번 주 같은 경우는 M&A와 관련된 논문을 펼치면서 M&A가 이렇게 이 기술적으로 보완적일 때냐 아니면 합병 기업이 기술적으로 대체적일 때냐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목적에 관련돼서 이런 차이점을 보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두 가지 이 M&A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모 기업이 자회사를 M&A 했을 경우에 경영을 완전 간섭하면서 자신에게 거의 완전 흡수하는 형태를 띠는 기업들과 이 M&A 사례들이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인수합병할 시에 자회사에게 강력한 독립권을 주어서 자회사가 기존에 영업하는 그대로 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픽사나 마블사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두 회사의 독립성을 강하게 부여해 주었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라이엇 게임즈를 인수할 당시에
이 라이엇 게임즈의 경영 활동에 대한 이 권리, 독립적인 권리를 강력하게 주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일 기업으로서 한국의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당시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배달의 민족의 이런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부여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대우건설과 금호아시아나가 인수됐을 시에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이 강력한 경영권 아래서 대우건설이 움직였고요. 하만 같은 경우에도 삼성그룹의 인수, 삼성전자의 인수될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부들하고 밀접한 이 연관성을 이제 띄고 이 산업 이 제품에 이제 붙이기 위해서 되게 활발하게 이제 모회사의 경영과 관련돼서 독립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인수할 당시에 구글 플랫폼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유튜브를 이제 결합시켜서 독립적인 경영보다는 구글 아래에서 경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가 본 이제 자회사의 색채가 뚜렷하거나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강할 경우에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우건설이나 금호아시아나 뭐 하만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그룹 내에서 하고 있는 산업들과 연관성도 좋기도 하고 이 브랜드 색채가 이 옆에 기업들에 비해서 굳이 따로 하지 않아도 붙였을 때, 이 융합했을 때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에 이 붙이는 거지만 이 옆의 경우에는 특히 픽사나 마블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 이 컨텐츠 관련 회사다 보니 특히 라이엇 게임즈도 그렇고요. 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색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기존의 유저들이 원하던 거에서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회사의 독립적인 성향을 강하게 두는 것이 아닌가. 특히 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이 국내 시장, 이제 대한민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만큼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경영권을 이제 휘두르기 시작하면은 배민만의 이런 색채가 깨지지 않을까. 배민이 혹시라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달 플랫폼 회사였다면 몰라도 국내적으로만 이 집중돼 있는 회사다 보니 그들의 색채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적인 이 경영권을 부여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